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결혼을 할 때는 시어른을 잘 만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가장 최악의 시부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간섭하는 사람? 오히려 무관심한 사람? 말로 사람을 꼽주거나 언제나 차가운 인상으로 성긋는 사람? 제 기준에서 가장 최악의 시부모는 보수적이고 남아 선호 사상에 찌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한 일들을 들으신다면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의견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시모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시모의 첫째 며느리는 두 아들을 낳았고 시모의 둘째 며느리는 두 딸을 낳았죠. 저는 둘째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시모는 최악의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벌써부터 골이 흔들리지 않나요? 사실 형님이 벌써 손주를 둘이나 낳아줬으면 굳이 저한테까지 아들을 바라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첫째 딸을 낳았을 때 시모가 병원에 와서 하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요. 둘째는 무조건 아들로 낳아라. 나는 내 아들 제사도 못 지내도록 만들고 싶지 않다. 둘째도 딸이면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야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듣는데 소름이 쫙 돋더군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제가 애 낳는 기계가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하면 진짜 사내 아이 낳을 때까지 애만 낳다가 인생 쪽날 것 같아서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형님이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맞벌이 안 하면 생활이 유지가 안 돼서 애를 많이 낳지도 못해요. 그거 다 핑계야. 옛날에는 너희보다 못 살아도 6남매, 7남매 잘만 낳았다. 그러니 너도 쓰잘데기 없이 푼돈 벌겠다고 애쓰지 말고 아들 낳을 생각만 해. 그래야 집안이 평안한 법이다. 말이 안 통해서 그냥 더 이상 그에 대한 말을 안 하기로 제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딱 둘째까지만 낳고 더 이상 애는 안 낳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둘째가 또 딸인 것을 알았을 때 시모의 모습은 거의 악마에 가까웠어요. 딸만 낳는 며느리 지금 당장 내쳐도 모자라. 도대체 아들 하나 못 낳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년 둘 낳아놓고 미역국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너 앞으로 나한테 대접받을 생각하지도 말어.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한테 잘해줄 생각 없으니까. 아니, 처음부터 대접받을 생각도 없었고 결혼했을 때부터 꾸준히 대접받은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런 말을 하니 저도 기분이 안 좋았죠.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고 집에 와서야 시모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됐죠. 대접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말은 앞으로 열심히 부려먹을 거라는 이야기였다는 걸요. 시댁에서 해야 할 모든 잡일에 형님은 제외되고 저만 일을 해야 했어요. 당시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라 평일에는 시간을 뺄 수 없었음에도 시모는 퇴근 시간에 귀신같이 전화해서 시댁으로 오라고 닥달을 했어요. 그렇게 시댁을 방문하면 제게 남은 건 잡일들 뿐. 저녁밥도 못 먹고 일하는 건 정말 서러움을 넘어선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었죠. 몇 번 당하고 나니 저도 요령이 생겨서 친정 핑계, 남편, 애 핑계 대면서 시댁에 안 가려고 필사적으로 피했죠. 그러다가 결혼 6년 차 김장철에 급기야 일은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시모는 배추를 40kg를 준비했더라고요. 솔직히 맛도 없어서 가져가도 잘 먹지도 않은 김치, 그렇게 적은 양만 하시라 말해도 꼭 사람 생고생시키는 걸 보고 싶은지 양을 늘리더니 결국 이번에는 엄청난 양을 하게 된 거죠. 16포기쯤 되니까 배추를 절이는 것도 일이더군요. 빨간 대야에 소금물을 받아 넣고 배추를 절이고 그걸 베란다로 옮기려는데 글쎄 그 무거운 걸 들고 있는 상태에서 발을 삐끗해 버린 거예요. 우당탕탕 들고 있던 절인 배추들은 떨어져 내렸지만 저는 거기에 신경 쓸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잘못 디딘 발목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정말 서럽고 짜증나는 건 시모가 이 상황에서도 저한테 괜찮냐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야, 배추를 바닥에 패대기 치면 어떡해?
네 입으로 들어갈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막 다루는 거야? 그리고 소금을 다 띄었잖아. 나중에 가전이랑 가구랑 녹슬면 네가 다 책임질 거야. 깨끗하게 해놓고 가. 사람이 다쳤으면, 그것도 자기 집 김장을 하다 다쳤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일단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시모한테 말했죠. 어머님, 발 삔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해도 될까요? 발목을 접질른 것 같은데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인데 제 발목 잘못된 거 아닌지 모를 리가 없죠. 그렇지만 너무 급성이라 발목에 티가 안 나더라고요. 최소 염좌, 까딱 잘못하면 금까지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모가 제 말에 버럭 고함을 지르더군요. 너 엄살 떠는 거야? 아니면 설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넘어진 거 아니냐? 이것 봐. 요새 젊은 것들은 이래서 안 돼요. 한 것도 없이 요령만 피우고 당장 바닥에 있는 것들 안 치워? 바닥은 시모 말 맞다나 엉망진창이었고 그걸 저렇게 만든 제 책임도 있었으니 이를 악물고 바닥을 치웠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일을 할 기력도 의욕도 없었죠. 그런데 엎드려 있는데도 발목은 욱신욱신 미치도록 아파왔어요. 바닥을 걸레로 닦고 배추를 주워 담는 동안 무릎을 바닥에 대고 발목을 쫙 편 상태로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일을 한 터라 더 안 좋았어요. 장승처럼 서서 저를 내려다보며 제가 그걸 치울 때까지 손 하나 거들지 않는 시모를 무시하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앉아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다치고 나서 30분은 넘게 지난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이 생각보다 엄청 심각했어요. 발목 관절이 보이지 않을 만큼 부어오른 발목은 둘째치고 복숭아뼈를 타고 위로 올라와 종아리까지 새까맣게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만져보았을 때는 엄청난 열까지. 발가락 움직이는 것도 잘 안 되는 걸 보니 뭔가 크게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어 보였죠. 제 발목을 보고도 시모는 코웃음 치더군요. 발 삐었나 보네. 그 정도는 하루 쉬고 나면 가라앉으니까 오늘은 할 일 다 끝내놓고 가. 할 일이란 건 배추를 절이는 일일 거고 그건 아직 절반도 넘게 남아있었어요. 저는 시모 말을 무시하고 폰을 열었죠. 네, 제가 발목을 접질렀는데 지금 열도 나고 꼼짝도 못할 정도로 아파서요. 네,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오른쪽 발목이라 제가 직접 차를 몰 수도 없어서 구급차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열이 발목뿐만이 아니라 몸에도 나고 있어서. 제가 전화한 곳은 119 구급센터였어요. 저 스스로 차를 운전할 수도 없고 저를 데려다 줄 생각도 없는 시모를 두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댁은 도시 외곽에 있었기에 택시도 잘 다니지 않던 곳이었거든요. 야, 너 꾀병이면서 구급차까지 불렀어?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젊은 것들이 식은 머리가 없어서 지금 내놓은 건 다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저한테 욕을 하던 말던 저는 주섬주섬 제 짐을 챙겼어요. 널브러진 배추들과 소금물이 담긴 커다란 고무통은 그대로 놔두고 말이죠. 구급차가 빠르게 시모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구급대원이 들어와서는 저를 부축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런지 화를 내며 짜증을 내는 시모를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줬죠. 제 발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꾀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리로 배추를 다 절이고 가라니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구급대원도 진상과 엮이고 싶지는 않은지 시모를 모른 척하고는 구급차로 이동했어요. 다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가는데 마음이 한없이 편해지더라고요. 시모 면상 안 봐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의사의 무시무시한 소식이었죠. 발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다쳤을 때 바로 병원을 오셨으면 이렇게 뼈가 어긋나지는 않았을 텐데요. 다치고 발 많이 쓰셨어요? 네, 배추 절이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머님이 바닥에 떨어진 거 당장 다 치우래서 엎드린 채로 좀 치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어쨌든 지금 수술은 필요합니다. 열어서 고정시켜서 핀 박아야 해요.
제발 실금 정도만 갖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골절 진단에 고정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그제야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제 직업이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인데 지금 이 발목 때문에 그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적어도 2달 병원 신세 지는 건 당연해 보이는 발목을 보며 제가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데 전화통에는 불이 나더군요. 야, 너 왜 안 와? 병원에서 사진 찍고 볼 거 다 봤으면 와서 김장해야 할 거 아니야? 배추라도 다 절이고 가야지. 일하다 중간에 내빼는 게 어딨어? 너 이런 식이면 나도 너 가만 안 둬. 딸밖에 못 낳은 년이 시댁에서 일도 안 해? 그럼 내가 뭐하러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겠니? 본부는 다 해야지. 아프다고 안 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그런 게 우리 집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해?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는 저도 순식간에 분노 게이지가 찰 만큼 선을 확 넘는 발언에 저도 빽 성질을 냈어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딸밖에 못 낳은 년이라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그런 어머님도 딸이에요. 한가족 된 사람 가슴으로 품어줘도 모자랄 판에 그거 하나로 이렇게 사람 하나 괴롭히니까 기분 좋아요? 누가 들어도 당연한 제 말에 화가 나는지 시모가 전화를 뚝 끊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던 남편인데 갑자기 전화를 하니 눈치가 딱 오더군요. 시모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구나 하고요. 전화를 받으니 남편의 고성이 날아오더군요. 저희 남편은 다 좋았는데 이거 하나가 단점이었거든요. 평상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덤덤한 사람이 시모가 무슨 말만 하면 앞뒤 안 가리고 저한테 성질부터 내고 보는 거요. 시모가 얼마나 아들을 아꼈으면 시모 말이라면 똥으로 매주를 쓴데도 믿을 사람으로 큰 거예요. 야, 너 집 난장판으로 해놓고 갔다는 거 사실이야? 엄마가 전화 와서 나한테 하소연을 다 하더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건데? 아, 일도 바빠 죽겠는데 좀 잘하자. 엄마 비 맞추는 것도 며느리 할 일이잖아. 야, 내가 그 비 맞춰주다가 발목 수술까지 하게 됐는데 무슨 헛소리야. 너 나한테 그딴 거 시키려고 결혼하자고 했어? 아니면 딸 둘 낳고 나니까 너도 내가 하찮아 보여? 내가 너희 집 하녀냐고. 친놈이? 바락바락 화를 내는데 발목이 엄청 쑤셔오더라고요. 흥분하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옆에 서 있는 간호사를 잠깐 불렀어요. 그리고 제 전화기를 넘겨주며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이 전화가 제 남편인데 지금 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화를 내니까 발이 너무 아파서. 제 부탁에 간호사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제 전화를 받아 사실만 딱딱 알려주더군요. 네, 환자분 발목은 완전히 부러져서 어긋나셨어요. 금식하고 내일 수술을 하셔야 해요. 핀 박는 수술이라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고요. 최소 2달은 조심하셔야 하고 박아놓은 핀을 뺄 때까지는 안에 핀 받고 생활하셔야 하고요. 구구절절 간호사가 설명을 해주고는 제게 전화기를 주더군요. 남편이 뭐라 말하려는데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야근을 접고 응급실로 달려왔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는 당신 다쳤다는 말 없었는데. 당신한테는 어머님 말이 법이야? 어머님한테 무슨 짓 했냐고 묻고 네 눈으로 똑바로 봐. 내가 어떤 꼴인지. 이런 꼴인데도 나한테 김장이나 하라고 난린데 당신이 나한테 위로도 못할 망정 어머님하고 같이 붙어서 나란히 내욕을 해? 누가 봐도 심각한 제 다리에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나올 수나 있었겠어요? 염치라는 게 있는 놈이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 남편이 제 눈치만 보는 동안 시모에게 또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제가 받지 않고 남편에게 넘겼어요. 왜 나한테 줘? 그 전화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왜 주는지 알 거야. 잔말 말고 전화나 받아. 네.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제 귀에까지 오더군요. 야, 우리 아들한테 일렀으니까
너 꾀병 부리지 말고 어서 집에 와. 일하기 싫다고 다친 척하는 게 말이 돼? 버러지도 그런 짓 안 해. 네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지금 배짱 부리나 본데? 어머니, 와이프 지금 다리 다쳐서 꼼짝달싹도 못해요. 아픈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게 무슨 행동이세요? 제가 여태껏 어머니 편 많이 들어드렸지만 아픈 사람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발 앞으로 자중하세요, 제발. 잘 모르시면 가만히나 계시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서 고자질하지 마시고. 남편이 시모에게 소리를 치자 시모도 당황한 눈치였어요. 하긴 발목이 박살이 난 마누라 앞에서 지 어머니 편드는 놈이면 당장이라도 이혼을 했겠죠. 그렇게 저는 그 다음날 금식 후 수술에 들어가게 됐고 8주 동안 입원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수술에 들어가야 한 것을 알게 된 시모가 혼자 김장을 하려는 게 엄두가 안 나는지 그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첫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째 형님이 바쁘다며 시모의 부탁을 거절했다더라고요. 결국 아끼고 아끼던 첫째 며느리와 싸운 시모는 혼자서 김장 40kg를 했답니다. 시부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 많은 양을 며느리한테 시키려고 했냐고 정신 사나우니 빨리 눈앞에서 치우라고 호통치는 바람에 결국 시모가 혼자서 김장을 다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 듣는데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저를 괴롭히려는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모만 고생하게 됐으니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2달 동안 일을 쉬어야 했지만 시모가 곤란해졌다는 것만으로도 십몇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은 개운함이 있었어요. 그 뒤로 시모가 저를 괴롭힐 때마다 발목 이야기를 했더니 더 이상 저를 그만큼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뭐가 좋다고 괴롭히고 차별하는 시모와 같이 있고 싶겠어요? 그래서 시댁과는 대면대면하게 살았죠. 다행인 건 남편은 그런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는 없더라고요. 가끔씩 타이밍이 안 좋아서 애들을 맡길 일이 생겼거든요. 결혼 15년 차에 남편이 허벅지와 엉덩이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이상한 병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놔두면 뼈가 녹아서 걷지 못한다는 이야기에 겁이 나서 남편 수술을 위해 저도 병간호를 하기로 했어요. 보통 제가 애들을 볼 수 없을 때는 친정의 아이들을 맡기는데 하필이면 친정에 일이 있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친언니에게 부탁을 하니 학교 어린이집 마치고 자기 전까지는 언니가 봐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언니네 집은 시부모와 합가해서 살고 있으니 잠을 재워주는 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녁부터 아침까지 봐줄 사람을 찾는 게 쉽진 않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모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님, 남편 수술하고 혼자 목발 짚을 수 있을 때까지만 우리 애들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외의 시간은 저희 친정언니가 봐줄 거라서. 그러나 시모는 시큰둥하더군요. 네 애들을 내가 왜 봐? 귀한 아들도 아니고 딸년들을 둘이나 나더러 보라고? 싫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결국 이야기는 더 이어지지도 못하고 끊어졌죠.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다른데 아무리 찾아봐도 맡길 곳 없으니 그래도 혈육이라면 봐주지 않을까 하고요.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해 부탁하자 그제야 어렵사리 봐주겠다고 하더군요.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한마디 덧붙여 보냈어요. 그냥 애들 아침밥만 주고 저녁에 잠만 재워주면 된다고요. 다른 거 다 제 언니가 해줄 거라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애들이 시모와 제 언니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생활하게 됐어요.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언니가 애들을 잘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남편 병간호를 했어요. 그런데 애들을 시모와 언니에게 맡긴 지 4일째 되는 날, 친정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김서방 간병하느라 바쁘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 하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연락했어. 조심스럽게 말하는 언니 때문에 저도 덩달아 조심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 때문에 그래? 애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아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애들을 못 봐준다는 말을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제게 언니가 던진 말은 충격에 가까운 고발이었어요. 너희 애들 지금 4일째 아침밥도 못 먹었대. 게다가 저녁에도 할머니가 청소며 빨래며 온통 일만 시키느라 숙제도 못하고 올 때마다 애들이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 너희 시어머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아침밥을 안 먹었다고? 꼴랑 11, 7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할 시기에 아침밥을 안 먹였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제가 되물었죠. 그래, 애들이 저녁마다 너네 시댁에 가기 싫어서 울음바다야. 어린애들한테 자기가 어지럽힌 거 치우게 하는 것까지는 나도 이해해. 하지만 애들한테 할 말 못할 말까지 다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첫째는 이제 말도 다 알아듣고 분위기도 다 읽을 줄 아는데 들어보니까 거기 맡겨서 될 일이 아니야. 아니, 애한테 너는 딸이라서 쓸모없다는 말을 왜 하신 거야? 그러면서 너희 엄마가 너희 버리고 갈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하지 않나?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속 안에서 천불이 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원한 건 잠자리와 아침 식사뿐이었는데 시모는 그 시간 내내 애들을 괴롭히고 밥도 안 먹인 데다가 엄마 욕, 애들이 듣지 않아도 될 말들까지 생각 없이 짓거린 거예요. 조용한 제가 얼마나 화났는지 눈치챈 언니가 슬쩍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눈치는 좀 보이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남은 며칠간은 우리 집에서 재우고 학교 보내고 할게. 예, 너희 그거 어떻게 좀 해야 한다. 딸들은 빨라. 상처도 얼마나 잘 받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서럽겠니? 그것도 친할머니인데 진짜 너무하잖아. 애들 불쌍해서 진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아무리 손녀딸 싫다고 말했어도 재우고 아침밥 먹이는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핏줄이니까. 언니 전화를 끊고 나와서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혹시 애들 아침밥 내내 굶겨서 보내셨어요? 누가 그래? 첫째 그게 그러든? 그놈의 계집애 입도 싸지. 제 엄마 닮아서 야가 빠졌네. 며칠 밥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 그리고 일찍 못 일어난 걔들 탓이지 내 탓이냐? 애들을 어떻게 교육하길래 늦잠을 자도록 만들어? 애들이 늦잠 자는 게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실 일이에요. 깨워서 밥 먹이면 되죠. 제가 애들 하루 종일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침밥 먹여서 학교만 보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네 새끼 네가 키워야지 왜 나한테 맡겨? 네가 뭘 잘했다고 지금 나한테 큰 소리를 쳐? 남편 병수발 든다고 지금 나한테 생색 내려나 본데 그건 당연한 일이야. 병수발 들면서 애들 보는 것도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일이고 어디서 배워먹지도 못한 것이 소리만 요란하지. 시모와 이대로 이야기하다가는 진짜 할 말 못할 말 다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려고 전화는 일단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애들 밥도 안 먹이고 학교 보내셨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형님네 아들이었어 봐. 고기 반찬에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먹여주셨을걸? 당신이 어머님한테 이야기 좀 해봐. 우리 애들 불쌍하지도 않아? 제가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더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애들이 밥 좀 안 먹을 수도 있지. 그리고 잠 많은 애들 늦게 일어나면 그냥 보낼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당신이 직접 맡긴 거면 그냥 어머니 믿고 놔둬. 당신이 애 때문에 떽떽거리니까 어머니도 기분이 안 좋으신 거잖아. 제발 조용히 좀 넘어가자, 응? 어차피 며칠만 참으면 다시 집에 데려올 건데 맡길 곳도 없는데 어쩌려고. 당신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정말로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도 아침밥 정도는 걸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당신 어쩜 그렇게 냉정해? 당신도 어머님한테 옮았어? 아들이 아니라서 막 다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어차피 맡겨놓은 거 힘 빼고 놔두라는 거야. 배고프면 알아서 밥 달라고 하겠지. 그리고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어. 태연스레 말하는 남편 놈을 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어요.
미친놈. 그 한마디를 남편에게 던지고 저는 남편을 병실에 놔두고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올 때가 아닌데 돌아온 저를 보더니 시모가 눈을 크게 뜨며 묻더군요. 네가 왜 여기 있냐? 우리 아들 간병하는 거 아니었어? 누구한테 맡기고 온 거야? 저는 그런 시모 말도 무시하며 애들 짐부터 쌌어요. 싸가지 없는 말이나 하고 애들 귀한 줄 모르는 인간 병수발 드느니 애들 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 혼자 놔두고 왔어요. 어머님이 우리 애들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줄도 모르고 제가 미친 짓을 했네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었지. 불쌍한 내 새끼들 굶고 눈치 봐가며 할머니 집에 있는 줄 알았으면 남편 병수발이나 들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애들 데리고 갈게요. 제 말에 시모가 어이없다는 듯 저를 돌려 세우더군요.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니? 그래서 남편은 놔두고 애들 데려가겠다고? 그렇게는 못해. 내 새끼 아픈데 어딜 가려고? 저는 시모 손을 탁 내쳤어요. 네 새끼 네가 키우라면서요. 남 손에 맡기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어머님 새끼도 어머님이 키우세요. 아픈데 잠이 오겠어요? 아침밥 굶은 것만 봐도 속이 다 뒤집어지는데 남의 손에 왜 맡겨요? 어머님이 가서 씻겨주고 닦여주면서 수발이나 드세요. 나는 내 새끼들 키울 테니까. 뭐? 야, 너 진짜로 병원 안 가? 우리 아들 보러 안 가는 거야? 시모는 제 뒤를 쫓아나오면서 자꾸만 저를 붙잡으려고 하더군요. 확 뒤돌아선 제가 시모에게 경고했어요. 안 가요. 내 새끼들 배 곱는 거보다는 안 힘드니까 오늘부터는 어머님이 아들 병간호하세요. 그렇게 애들 데리고 집에 돌아온 저는 미안하고 서러운 마음에 애들 붙잡고 눈물만 흘렸어요. 울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미안한 마음만 들잖아요. 도리어 애들이 저에게 울지 말라며 엄마 잘못 아니라고 말해주는데 이것들을 두고 제가 망할 남편놈 병간호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기분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저녁까지 제가 돌아오지 않으니 남편놈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당신 뭐 하는데 오지를 않아? 미쳤어? 환자 놔두고 뭐 하자는 건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나 도저히 어머님한테 애들 못 맡기겠으니까 내가 직접 애들 볼게. 당신 병간호는 어머님이 해주실 거야. 네 새끼 네가 키우라는데 그럼 내가 키워야지 누가 키워? 당신은 어머님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병간호 받아. 난 안 갈 거니까. 당신 정신 나갔어? 어머니하고 그런 걸로 싸우자면 어쩌자는 건데? 어머님이 애들 굶겼다고 일주일 내내 굶기는 게 할머니가 손녀들한테 할 짓이야? 어머님도 나쁘지만 당신도 나빠. 애들이 굶는다는데 뭐?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데리고 산 내가 병신이지. 자식들 밥 굶기고 할머니한테 눈치 보게 만들면서까지 너하고 살고 싶은 생각 없어. 세상 천지에 배 터지게 먹여주는 할머니는 봤어도 애들 밥 안 주는 할머니는 처음 봐. 게다가 애들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알고는 있어? 애들한테 너희가 딸이라서 쓸모가 없단다. 너희가 딸이라서 너희 엄마가 너희 버리고 간단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믿기지를 않아. 내가 왜 이런 소리 내 자식들한테 듣도록 만들어야 하냐고. 대답 좀 해봐, 이 나쁜 놈아. 뭐? 어머니가 애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고?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손녀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 리가 없잖아. 물어봐, 직접. 시모가 남편 옆에 있었는지 남편이 시모에게 따지듯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당당하게 답하더군요. 왜 그걸 나한테 따지니? 네 마누라가 딸만 낳은 게 내 탓이야? 그럼 아들을 낳았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말 좀 했기로써니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나 어릴 적에는 그것보다 더한 말도 듣고 자랐어. 너 없어도 우리 집 잘만 돌아가. 첫째 며느리가 다 잘해줄 거다. 그러니 나갔으면 그냥 그대로 애새끼들 데리고 나가. 다시 이 집에 돌아올 생각 말고. 얼굴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 저는 시모 말에 코웃음 쳤어요. 김장하러 오라고 부탁한 것도 거절당했다면서 잘하기는. 착각은 자유지. 그리고 우리 이혼하자. 난 이런 집안에서 못 살아. 여보, 잠깐만. 남편이 뭐라 말하던지 말던지
전화 끊고 이혼 소송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아들 자식 간병일 해보더니 힘들었는지 시모가 전화와서는 저더러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이혼 기간 중에도 네가 우리 아들 안 사람이고 내 며느리다. 그러니 네 남편 병간호하러 들어와.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일을 다 맡겨놔? 이혼하기 전까지는 네가 이 일 다 해야 하는 거야. 갑자기 전화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남남 되려고 이혼 소송하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전 제 새끼 키우느라 바쁘니까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 잘 키우세요. 저번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가 꺼낸 말 정도는 지켜주시죠. 전화해놓고 본전도 못 찾은 시모는 씩씩거리며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네 딸들한테 고작 그딴 말 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면 너 실수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딸보다 아들 더 원할 수도 있지. 어디서 속 좁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들어?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사실 거죠?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런 곳에서 내 새끼 키우면서 못 살아요. 억만금을 줘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볼 것도 없는 집안 뭐하러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며 살아요? 이참에 우리 헤어지고 각자 갈 길 가요.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첫째 며느리가 잘해줄 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말고 손자들 둘이나 낳아준 첫째 며느리한테 전화하세요. 시모는 여전히 당당하더군요. 그래도 자기 힘드니까 금방 연락 오는 거 보세요. 아주 저를 식모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언제는 첫째 며느리가 다 해줄 것처럼 자신만만하더니 이제 와서 꼬리 말고 저를 찾는 꼴이 너무 웃겼어요. 그렇게 이혼은 저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해결됐어요. 저희가 살던 신혼집도 처음부터 공동명의에 반반 부담한 거라 그대로 나눴고 친권, 양육권, 위자료 싹 다 제가 가져왔어요. 저는 받은 돈과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으로 딸아이 둘과 같이 살 집을 샀어요. 그런데 이미 이혼도 다 된 마당에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 기간 동안 얄미운 사람이기도 했고 항상 저한테 일 시키고 본인은 몰래 빠져나가던 사람이라 좋게 볼 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동서, 잘 지내? 아휴, 나 동서네가 이혼하고 나서부터 어머님한테 끌려다니느라 힘들어 죽겠어. 이혼하니까 많이 편하지?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동서는 도련님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은 아예 없어? 이제 막 이혼한 사람에게 이런 걸 물어보는 형님에게서 뭔가 머뭇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혼한 동서한테 이런 말 꺼내기도 민망하긴 한데 아버님이 얼마 전에 쓰러지셨거든. 그래서 어머님이 나한테 합가해서 아버님 수발을 같이 들자고 하는 거야. 근데 동서도 잘 알잖아. 나는 그런 일 여태 해본 적도 없고 바쁘기도 많이 바빠서. 인간이 이렇게 비양심적이어도 되나요? 어떻게 이혼한 동서에게 시부 수발을 들기 위해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전혀 안 갔어요. 죄송한데 저는 생각 없어요. 싫어서 이혼한 거고 이혼 서류에 잉크도 아직 덜 말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안 저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형님은 아들을 둘이나 낳아서 여태껏 시어머니 등살에서 잘 피해 다니셨죠? 저는 그 잔소리, 악담 모두 맨몸으로 다 받았어요. 그쪽으로는 머리도 두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이에요. 시아버지 그렇게 되신 건 안타깝지만 그건 이제 가족들이 상의해야 할 문제지 생판 남인 저한테 이야기해서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갑고 냉정하게 딱 잘라 말하고 나니 형님도 당황했는지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야 그 집안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웃겼던 게 그렇게 믿고 의지하려던 첫째 며느리는 시모 요구에 거절한 것도 모자라 아주버님을 들들 볶았던 모양이에요. 아주버님이 시모를 찾아와서는 시모에게 미쳤냐고 진짜 노망난 거 아니냐고 악담을 퍼부었답니다. 동생처럼 자기도 호래비 만들 작정이냐며 합가해서 마누라랑 헤어지면 어머니가 책임질 거냐고 이럴 거면 인연 끊고 지내자면서 아주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놓고 가셨다더군요. 그 와중에 전 남편은
심호 간병을 받아 무사히 퇴원했으면서 집에 오자마자 짐 다 챙겨서 아픈 시부와 심호 놔두고 그대로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입이 불어터져라 아들 사랑, 손주 사랑을 외치던 심호였건만 심호를 위해 시부를 함께 수발 들어줄 사람은 없던 모양이에요. 결국 심호는 두 아들과도 연이 끊기고 며느리에게도 대차게 까여서 혼자 시부 수발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들은 소식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솔직히 여기까지 듣고도 정말 고소하더군요. 저 내치고 잘 살 것처럼 기세등등하더니 결국 보세요. 완전 버림받고 혼자 남겨졌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하는 법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들을 잊고 제 일에 집중하게 됐어요. 아이들을 보기 위해 시간 조율이 좋았던 요양병원에 취직하게 됐죠. 시내와 가깝지는 않았지만 규모가 있는 요양병원이다 보니 멀리서도 찾아오는 분들도 많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치료하는 어르신이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로 컨디션이 완전 엉망이 돼서 오셨더라고요. 어르신, 오늘따라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어제 잠 못 주무셨어요? 아유, 선생, 말도 마. 같은 방에 웬 할망구가 하나 왔는데 얼마나 화가 많은지 무슨 말만 하면 난리쳐서 내가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병원에 입원하다 보면 아무래도 단체 생활이다 보니 원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있을 순 없어요. 같은 방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권 당첨 같은 거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랬어요? 물리치료는 안 받는 분인가 보네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요? 혹시 치매? 아니야.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 할망구가 잘못했더만. 이 할망구가 들어온 그날부터 하루에 10번도 넘게 아들들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는 거요. 전화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를 여기다 버리고 너희끼리 잘 살 것 같냐? 난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넌지시 물어봤지. 근데 그 할망구 하는 말이 아들놈들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다 소용없다고. 자기가 남편 수발 드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서 이렇게 병을 얻었는데 다들 나 몰라라 한다고 말이지. 엄마를 애물단지 취급하면서 연락도 먼저 안 하고 연락하면 그렇게 귀찮은 티를 낸다면서 고함을 지르더라고. 어머나,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 따님들이 자주 면회 오시니까 그것 때문에 더 비교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내가 봐도 그래 보였어. 우리 딸들이 워낙 싹싹하잖아. 와서 나눠 먹자며 과일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하는 모습을 보더니 나한테 악담을 하더라고. 딸만 낳았냐며. 아들이 없어서 어떡하냐고 빈정대는데 열받아서 나도 한마디 했지. 딸 있는 나는 매일같이 면회하는데 아들 낳은 그 짝은 여태껏 아들 코빼기도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그 뒤로 아주 아들 욕을 있는 대로 하더라고. 그러더니 어제 할망구 아들이 왔대. 둘째라던데 이혼한 지 1년 반쯤 됐다던가? 뭐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째 아들이 왔는데 그 할망구가 아들한테 악다구니를 썼어. 왜 여기 처박아 놓고 들여다보지도 않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놈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만. 엄마가 마음을 곱게 썼으면 며느리들이 왔을 거라고. 자기 이혼한 건 엄마 책임이 크다면서 그 사람 많은 데서 늙은 엄마를 핍박하는데 살벌하더만. 내가 봤을 때는 그 할망구도 잘못했는데 아들놈도 싹퉁머리가 없는 게 영. 어르신에게 이야기를 들을수록 뭔가 모르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싸우느라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아니, 그 할망구가 여기 오고 나서부터 약간 치매기가 왔거든. 그놈의 핸드폰만 붙들고 내내 전화를 하니까 어제 아들이 왔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갔으니 이 할망구도 정신을 놔버렸는지 어쩌녁 내내 불도 안 들어오는 전화통 붙들고 아들 이름인지 뭔지 누구야 누구야 불러대면서 온 방에 사람들 잠도 못 자도록 하고. 아휴, 밤에 잠도 안 자, 낮에도 안 자. 기운은 어찌나 좋은지 목소리만 커서. 내가 그래서 잠을 못 잤어. 오늘도 내가 걱정이야. 그 할망구 잠 안 자고 또 고함 지를까 봐.
며칠 만에 헬쑥해진 어르신을 보니 궁금증이 치솟더군요. 그래서 시모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제 어르신 방에 얼마 전에 들어온 사람 이름이 시모 이름과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소도 시댁 주소가 맞았고요. 보호자 이름도 전 남편 이름인 거 확인했어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었어요. 그 많은 요양원 노인병원 중에 제가 있는 곳으로 오다니. 그렇게 잘 살 것처럼 굴더니 결국은 두 아들 모두에게 버림받고 홀로 노인병원에서 면회도 없이 있는 거 보니 자식을 시모처럼 키우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모가 손녀들한테는 못되게 굴었어도 아들, 손자들한테는 잘했거든요. 그런데도 보세요. 결국 아픈 시모 병실에 면회 오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보는 게 있잖아요. 마음씨 곱고 자식들, 며느리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신 어른들은 자식, 며느리 할 것 없이 자주 와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어른들은 복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자신이 한 만큼 돌아온 거죠. 말년이 쓸쓸한 게 왜 보기 힘든 거냐면 그 쓸쓸함 속에 내가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모시는 어르신 한 분이 그러더군요. 그쯤 되면 다들 그렇게 인생에 통달하시곤 해요. 그러니 시모의 이런 상황이 제게는 참 착잡했어요. 저를 괴롭히고 제 어린 두 딸을 괴롭혔으니 이런 꼴 당해도 싸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과 손주들에게까지 손절당한 거 보면 왜 그렇게 사셨나 싶기도 하고요. 자기 인생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니니 더 열심히 남들과 좋은 인연 맺고 살아야 하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사실 지금도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저 자기가 살아온 대로 받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에게 측은한 마음을 갖기엔 제가 당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제 자식들은 시모가 키운 자식들처럼 키우지는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 뒤로도 시모와 모르는 사람인 척 지내고 싶었는데 전 남편이 입원비 문의하러 병원 왔다가 1층 원무과에 들른 저와 마주치게 됐어요. 전 남편이 결혼했을 때도 보여주지 않던 아주 살가운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걸더군요. 당신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잘 됐네. 우리 어머니 여기서 치료받고 계시거든. 당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네. 이혼했더라도 애들 할머니잖아. 문제 안 생기도록 당신이 잘 챙겨줘. 끝까지 이기적인 인간이더군요. 그리고 웃겼어요. 이혼한 전 와이프한테 어머니를 부탁한다니.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양심 없는 건 똑같네? 내가 왜 당신 어머니한테 차별 대우해줘야 해? 물리치료 받지도 않고 나랑 접점 하나 없는 사람이거든?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잘 챙기고 싶으면 당신이 챙겨. 당신 어머니잖아. 이혼한 마누라한테 그런 거 부탁하고 싶어? 얼굴이 얼마나 두꺼우면 그런 걸 부탁해? 그리고 나 만나는 사람 있거든? 함부로 오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도 당신 가족들도 처신 잘해줘. 이딴 식으로 악연을 인연인 것처럼 만들지 말라고. 만나는 사람이 없었지만 거짓말했어요. 이 인간이 병원에 소문이라도 퍼뜨릴까봐 걱정도 됐으니까요. 뭐 여차하면 퇴사하고 다른 직장 찾아도 되는 거긴 했는데 그건 귀찮고 손도 많이 가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피해야 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피하려면 지들이 피해야지 제가 왜 피하나요? 괴롭힌 인간들은 그쪽이고 저는 괴롭힘 당한 사람인데 제가 이악 물고 말했더니 전 남편도 가볍게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했는지 며칠 뒤에 퇴원을 하고 나갔더군요. 무슨 이유에서였든 더 이상 엮이지 않게 돼서 저로서는 한시름 놓는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딸애들은 제가 이혼한 그날부터 아빠를 찾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그리 좋은 아빠가 아니라는 것도 애들 반응을 보며 알았죠. 만약 애들한테 잘해줬다면 애들이 아빠와 헤어지는 걸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도 제 이혼을 이해해주고 저를 도와 집안일도 해주고 있는 기특한 아이들을 보면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가벼운 기분이 들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매일같이 하게 되네요. 그래도 가끔 전 남편과 시모가 생각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글을 써보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토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운 기분이 드네요. 그리 즐거운 일들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꺼내서 한풀이 하듯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나니 그간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평소에 사연 열차를 즐겨 듣는 애청자인데요. 사연을 듣다 보면 세상에 참 별의별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 그 별의별 사람과 결혼하고 그 못지않은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기가 막힌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모임에서 만나 1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 결혼을 망설이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앞서 시모를 뵈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모는 저의 직업과 더불어 친정 부모님의 재력까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썩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궁금할 순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물어보는 시모의 말투가 저의 기분을 꺼림칙하게 만들었죠. 그래, 우리 하진이는 프리랜서? 집에서 하는 일을 한다며? 그게 벌이가 되긴 하니? 이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집에서 일한다는 게 생소하구나. 네, 회사원 다니던 때보다 더 벌 때도 있고 덜 벌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 안정적이진 않다는 거구나. 혹시나 그러다 잘못되면 우리 아들 혼자 고생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진이가 힘들면 내가 더 벌면 되고 내가 힘들면 하진이가 더 벌면 되는 거지. 누가 더 고생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 같이 서로 힘을 합쳐 사는 거지. 그렇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같이 꾸준히 잘 벌면 더 좋은 건 사실이지 않니? 요즘엔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하는 세상이야. 혼자 벌어서 그 생활이 감당이나 되겠니? 아, 그리고 부모님은 들어보니 벌어두신 걸로 생활하신다고 하던데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둔 상태인 거지? 혹시나 나중에 너희한테 손 벌리거나 하진 않겠지? 아무래도 하진이가 외동딸이니 조금 걱정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구나. 제 직업과 벌이에 관해 물어볼 땐 충분히 궁금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재력이나 노후에 관해 물어오니 이건 좀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물며 시모 본인은 계속해서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 쓰고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 제 앞에서 저딴 말을 하니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이런 제 마음을 남편이 눈치챘는지 서둘러 시모의 입을 막아버리더라고요. 엄마, 왜 계속 그런 걸 물어? 하진이 집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을 만큼 준비 탄탄하게 잘 해놓으셨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묻지 말란 말이야. 내가 진짜 하진이 보기 부끄럽다고. 하진아, 엄마가 돌아가신 아빠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린 경험이 있으셔서 그래. 생활이 힘들면 아무래도 가정부터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줘. 아니야. 기분 나쁘긴. 전 괜찮아요, 어머님. 그리고 부모님 노후 자금은 다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 일도 고정적으로 맡고 있는 일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꾸준히 버는 돈도 있으니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그놈의 사랑이 뭐인지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한 저는 이 적신호를 외면한 채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처음 2개월, 3개월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이래서 결혼들을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행복했어요. 행복하면서 오는 안정감은 일도 더 잘 되게 만드는 것 같았고 하물며 시간을 따로 내 데이트를 할 필요도 없이 매일 밤 집에서 남편을 만나니 시간을 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기분마저 들더군요. 신혼 초엔 남편의 행동도 제 마음에 쏙 들었는데 남편은 집안일을 잘하며 여자일 남자일 나누지 않고 적극적으로 뭐든 나서 처리해주곤 했어요.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위해 일이 끝나고 나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남편을 맞이하고 노력했었죠.
이렇게까지 행복한 것이 결혼이라면 진작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었는데 애써 무시하고 넘겼던 시댁에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문제는 남편의 여동생 신우이였어요. 저에겐 제 능력을 따지는 것도 모자라 친정의 재력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걱정과 우려를 토해내던 시모는 정작 본인 노후에 대한 대책도 없어 보이더군요. 더 가관인 건 신우이였는데 신우이는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그나마 살고 있는 집이 자가였던 터라 남편이 조금씩 주는 용돈과 소일거리를 하며 생계를 유지라도 하고 있었는데 젊은 신우이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참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죠. 오빠, 나 회사 그만둬서 그러는데 용돈 좀 주면 안 돼? 너 또 그만뒀어?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이 몇 번째야? 아, 몰라. 자꾸 이상한 트집 잡아서 구박하잖아. 요즘 세상에 갑질이 말이나 돼? 그럼 말도 안 되는 갑질 참으면서 회사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어쨌든 용돈 좀 줘. 나 돈 하나도 없단 말이야. 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다음부턴 국물도 없어. 네, 오라버니 고맙습니다. 이렇듯 신우이는 야금야금 남편에게 용돈이란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기 일쑤였고 그 액수가 크지 않았던 터라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신우이는 남편에게 뜯어가던 돈으론 부족했는지 어느 날은 제가 혼자 있는 낮 시간에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말이죠. 아가씨,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에요? 회사 그만뒀어요. 조금 더 일찍 입사한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는지 과장이 계속 잔소리하고 괴롭혀서 그냥 그만두고 나와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또 취업 자리 알아봐야 하겠네요. 그렇죠 뭐. 그렇지 않아도 이력서 냈는데 면접 보러 오라고 해서 가보려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언니, 나 용돈 좀 주면 안 돼요? 면접 보러 가려고 하는데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서요. 네? 용돈이요? 아가씨, 얼마 전에 오빠한테 용돈 받아갔잖아요. 그때도 오빠가 꽤 준 걸로 아는데 설마 그 돈을 다 썼어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남아있겠어요. 이미 다 쓰고 없죠. 그러지 말고 용돈 좀 줘요. 저 진짜 이번 회사는 꼭 다니고 싶단 말이에요. 이번에 면접 붙으면 그만 안 두고 오래 다닐 자신도 있다고요. 사실 예전부터 들어가고 싶던 회사였는데 번번이 떨어져서 면접도 못 봤던 곳이에요. 제가 오죽 간절하면 언니한테까지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돈 좀 줘요. 제가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다른 것도 아닌 면접 핑계를 대는데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전 결국 신우이에게 용돈을 주게 되었고 신우이는 말한 대로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였던 것인지 준비를 열심히 한다 싶더니 취업을 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 저 붙었어요. 그때 말했던 그 회사에 입사했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아가씨, 정말 축하해요.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더니 정말 잘 됐어요. 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신우이는 덕분에 취업 성공했다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취업을 한 신우이는 이때껏 다녔던 회사와는 달리 자기 말처럼 열심히 회사에 다녔고 한 달이란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회사에 가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 등의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간 매번 한 달 만에 그만두거나 길어도 두세 달이었던 터라 이번엔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할 때였어요. 여보, 이번엔 아가씨 오래 버티네? 그 회사 진짜 다니고 싶었던 회사였나 봐. 그때 집에 와서 나한테 용돈 받아갈 때 그랬거든. 진짜 가고 싶었던 회사인데 번번이 떨어졌다고 말이야. 아, 어찌되었든 아가씨가 마음 잡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 나 회사 생활 적응 못하는 아가씨 보면서 내심 걱정했거든. 말도 마.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남자가 마음에 드는 거더라고. 뭐? 아가씨 좋아하는 남자 생겼대? 아니면 남자친구라도 생긴 거야? 남자친구 생기셨단다. 뭐 들어보니까 면접 볼 때 같이 면접 본 사람인데
그 남자 도움으로 면접에도 붙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옆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면접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고 긴장 풀리게 웃긴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그랬대. 정말? 그러면 입사 동기하고 사내 커플인 거네? 그렇지. 아주 푹 빠져있더라. 말끝마다 자기 남자친구 자랑을 해대는데 귀 따가워 죽는 줄 알았어. 신우이에겐 꽤 괜찮은 남자친구가 생긴 듯 했고 전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신우이가 회사에 잘 다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딱 여기까진 다 괜찮았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좋아 만나겠다는데 그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날은 시모가 집으로 불러 시댁으로 간 날이었는데 시모의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걱정스러운 마음에 시모에게 이유를 묻게 되었죠. 그런데 어머님, 아가씨가 연애하는 게 그렇게 걱정이세요? 아가씨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남자친구는 잘 만났더구나. 집도 잘 사는 것 같고 사람도 성실하고 반듯한 것이 마음에 들었어. 지금 혼자 사는데 글쎄 그 아파트도 자가라고 하더구나. 그래요? 젊은 나이에 능력이 좋네요. 여러모로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그게 아니 글쎄 우리 딸 임신을 했다나 봐. 모아둔 돈은 전혀 없는 주제에 덜컥 임신이라니. 일을 어떻게 해? 상대방은 바라는 게 많아 보이던데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 말이다. 돈은 없으면서 당장 결혼해서 아기는 무조건 낳을 거라고 난리다. 내가 골머리가 다 아파. 연애한 지 한 달 만에 임신, 그리고 결혼이라니. 솔직히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렇다고 이미 가진 아기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렇다고 준비된 것도 없는 아가씨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제가 당황스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시모가 내 눈치를 살피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가 시집 올 때 해온 신혼집 알아보니까 그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던데 그거 처분해서 우리 딸 시집 좀 보내면 안 되겠니? 저를 시댁으로 부른 목적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결혼을 할 당시에 남편이 모은 돈이 별로 없어 친정에서 아파트를 해주셨는데 그 아파트를 팔아 신우이 결혼 자금으로 내놓으란 말을 하려 저를 부른 것이었더군요. 이런 정신나간 시모들이 있다고 하더니 제 시모가 이런 정신나간 말을 저에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애매하게 말해 괜한 기대감을 주는 것보다 확실하게 딱 자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저는 조금 단호하게 나가기로 했어요. 네? 제 집을요?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살긴 여기서 살면 되지 않니? 우리 아들 방 도배 싹 하고 가구 들이면 제법 신혼방 분위기 날 거다. 그러니까 집 처분해서 우리 딸 시집부터 좀 보내자꾸나. 아기를 지우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니? 그렇다고 제 집을 처분해서 아가씨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니죠. 저도 힘들게 번 돈으로 힘들게 장만한 집이라고요. 저희 부모님 돈도 들어가기도 했고요. 어찌됐든 전 그럴 생각 없으니 어머님도 방금 하신 말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제 말에 시모는 섭섭한 기색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그때까지 소중하다는 듯 부여잡은 제 손을 제가 안 된다고 하자마자 신경질적으로 뿌리친 시모는 이렇게 말했어요. 넌 어떻게 된 애가 생각해본다는 말도 안 하니? 네가 그렇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말하면 내가 민망할 거란 생각은 안 하는 거니? 넌 어쩜 그렇게 네 기분, 네 생각만 하니? 민망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을 민망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이런 문제일수록 딱 잘라 정확하게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길게 생각해본다 한들 안 되는 일인데 시간 끌면 뭐해요? 괜히 기대만 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전 그런 상황 만들기 싫었던 것뿐이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미 기분 다 상했다. 네가 뭐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본다고 하면 내 기분이 좀 풀릴 것 같기도 한데 어떠니? 다시 생각해볼래? 누가 아니?
지금은 딱 잘라서 안 되는 일이지만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 딱 잘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잘 생각해보려무나. 어머님, 100번을 생각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 힘으로 마련한 집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인데 그걸 팔아서 아가씨 시집 자금으로 보태는 건 말도 안 되죠. 너 아까부터 계속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말도 안 되니? 너 이제 우리 가족 아니니? 가족이면 이럴 때 다 돕고 사는 게 당연한데 넌 왜 계속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건지 난 네가 이해가 안 되는구나. 도무지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어요. 시모는 제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다시 생각해봐라. 가족끼리는 다 돕고 사는 거라는 대답만을 해댔고 짜증내고 때를 쓰는 시모를 달래는 것도 지쳐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전 어머님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절대 제 집 팔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다신 이런 말 꺼내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머님이랑 더는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요. 이런 저의 말에도 시모는 끝까지 저를 붙잡고 무어라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전 그런 시모를 뿌리치다시피 하고 시댁을 벗어났습니다. 진이 다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적어도 2시간 정도 같은 말을 하며 시모와 실랑이를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고단해 아무것도 못하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으니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도 눈이 있다면 만신창이가 된 제 상태가 보일 텐데 남편 놈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또 시누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오는 길에 엄마랑 통화했는데 당신 꼭 그렇게까지 말했어야 했어? 우리 엄마 엄청나게 섭섭해하더라. 어떻게 그렇게까지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있는 거냐고. 당신 다시 봤단 말까지 했다고. 나야말로 어머님 다시 봤어. 몇 번이나 좋게 이야기해도 결국은 이거야. 다시 생각해보면 내 말이 다 맞으니까 이 집 팔아서 돈 내놔라. 무슨 말이 통해야 좋은 말로 설명을 하지.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건데? 몇 시간이 걸리든 계속 좋게 안 된다고 했을 거야? 나 오늘 2시간 넘게 이 집 이야기만 하다가 왔어. 내가 오죽했으면 다신 그런 말 꺼내지 말란 말까지 했겠냐고. 당신 심정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게 말하지 그랬어. 아니 그냥 이 집 처분해도 상관없잖아. 우리야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고 집이야 부지런히 모아서 다시 장만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당신도 친정에서 받아온 집이면서 뭐가 아깝다고 그렇게 안 판다고 우겨서 이 난리를 만들어. 이놈도 제정신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힘들게 번 돈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장만해 주신 집을 팔아 시누이 시집 보내고 시집살이나 하라는데 어느 여자가 웃으면서 네 하겠어요? 그건 그 여자가 나사 하나 빠진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생각은 확고했기에 남편의 말을 듣는 내내 남편의 정신 상태가 궁금해지더군요. 여보, 우리 부모님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이 집 마련해 주신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힘들게 번 돈으로 나 편히 살라고 큰맘 먹고 마련해 주신 집이야. 그런데 나 편히 살라고 마련한 집을 홀랑 팔아서 아가씨 시집 보내고 난 시집살이나 하라고?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나오겠어? 아니, 당신이 어떻든 상관없이 난 그렇게 착하지도 그렇게 너그럽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하지 마.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굴어야겠어? 나도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냐고. 다른 것도 아닌 임신했다잖아. 죽어도 아기 낳겠다는데 그러면 미혼모를 만들어? 그럴 순 없는 노릇이잖아. 일단 시집은 보내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과한 혼수를 요구하면 아가씨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어야지. 모아둔 돈도 없고 마련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알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 뒷수습은 누가 하냐고. 아가씨 생각하면 나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난 이 집 건드릴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왜? 여기 기먹은 사람 없어. 소리 지르지 말고 똑같은 말 계속하게 만들지도 마.
처음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이렇게까지 언성을 높이며 부부싸움을 한 적은요. 남편은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고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하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죠. 그날 이후 시모와 시누이는 번갈아 가며 연락이 오고 있었고 연락이 없는 날엔 집에 와 저를 설득하려고 했었어요. 시모는 저에게 늘 이런 말을 했고 너 진짜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구는 거 아니다. 내가 매번 하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아니, 다시 생각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집 처분하고 네 시누이 줘. 이건 네가 해줘야만 하는 거야.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고 능력이 되는 네가 해결해줘야 하는 건 당연하다는 이 이야기야. 시누이는 늘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언니, 진짜 이럴 거예요? 그까짓 돈 얼마나 한다고? 임신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언니가 돈 안 해줘서 저 시집 못 가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저 임신까지 했는데 이러다 결혼 못하면 미혼모 된다고요. 아니 막말로 내가 그런 좋은 집에 시집가게 되면 나만 좋겠어요? 내가 언니랑 오빠한테 다 보답하지 않겠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먼 미래는 생각을 안 해요? 정 아파트 처분하는 게 싫으면 담보대출이라도 받아달라고요. 사실 설득이라기보단 당당한 요구와 우격다짐에 더 가깝긴 했지만요. 결국 전 두 사람의 번호를 차단함과 동시에 집에서 하던 작업을 밖에서 하곤 했습니다. 괜히 얼굴을 마주쳐봤자 감정만 상할 것이고 전화를 붙잡고 있어봤자 같은 말만 반복하는 상황에 지치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차단까지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는지 또 저를 닥달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어떻게 시댁 식구를 차단할 수가 있어?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전화가 쉴 새가 없어.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계속 전화해서 아니, 두 사람은 나한테 이 집 맡겨놨대?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두 사람도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어? 오죽 급하고 절박하면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난 분명 안 된다고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만 연락하고 그만 찾아오라고 전해. 남편은 끝까지 제 입장에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듯 하더라고요. 그저 남편의 머릿속엔 자기 동생만으로 가득해 보였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점점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와중에 시누이의 상견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상견례고 나발이고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돈도 안 내놓으면서 자리도 채우지 않을 셈이냐며 빈정거리길래 결국 참석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자리는 생각보다 화기애애했는데 본격적인 결혼 준비와 함께 돈 이야기가 오가며 분위기는 조금씩 무거워지더라고요. 저희는 아무리 급하게 하는 결혼이라도 격식은 차리고 싶은데 사돈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아들 하나뿐이라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그만큼 격식을 따지고 싶은 마음이 크긴 한데 혹시나 사돈 댁에서 부담이 되신다면 다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혼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녀석이 사는 집에 다 갖춰져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새 출발하는 건데 가전 가구도 새로 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우리 새아가만 괜찮다면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요. 사돈 댁에선 자신들의 입장에선 격식을 차리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최대한 시댁에 맞춰 진행해도 상관없다는 듯 말하더군요. 그 순간 내심 저는 잘 됐다고 이젠 그렇게까지 큰 돈은 필요 없겠다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사돈댁은 시댁에 들었던 것만큼 과하게 바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집까지 들먹이며 사람을 괴롭혀댔나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만의 생각에 잠긴 사이 시모가 입을 떼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도 딸 하나 시집 보내는 건데 다 제대로 해서 결혼시키고 싶네요. 혼수도 이미 다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 사돈께선 말씀하신 대로 격식 다 갖추고 애들 결혼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때야 확실해졌어요. 애초에 시모와 시누이가 말하던 사돈댁에서 바란 혼수 따윈 없었다는 것을요. 그저 시누이와 시모가 처음부터 밉보이고 싶지도 않고 있는 척을 하고 싶어 이때껏 돈을 내놓으라며 사람을 괴롭혔던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순간 화가 나기도 했지만 불안하더라고요. 당장 돈 나올 구멍이 전혀 없다는 걸 아는데 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니 기가 막히면서도 불안할 수밖에요. 그 뒤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긴 했지만 깊어지는 불안감 때문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상견례는 끝이 났더라고요. 제 불안감과는 달리 결혼식은 생각보다 더 빨리 준비되어 가고 있었어요. 고가의 식장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약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 불안해졌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출근을 하고 저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갓 지났을 무렵 출근한다고 나간 남편이 시모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양손에 하나씩 큰 캐리어를 끌고서요. 여보, 이 시간에 집엔 무슨 일이야? 어머님까지. 그런데 그 짐은 뭐예요? 보면 모르니? 내 짐이다. 제 물음에 시모는 당당하게 대답했고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제가 남편을 노려봤어요. 남편도 제 살결인 눈빛을 읽었는지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그게 말이야. 당신은 이 집 팔 생각 전혀 없다고 그러고 임신한 여동생은 시집 보내야 하겠고 그러니 어쩌겠어. 우리가 돈 나올 때라곤 엄마 집뿐이니 엄마 집 처분하고 우리랑 같이 살기로 했어. 엄마가 큰맘 먹고 집도 처분하고 우리랑 같이 사는 불편함도 감수하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이 집 지킨 대신 엄마 좀 모시고 살아야겠어.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요. 제가 도저히 집을 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모의 집을 팔아 시누이의 결혼 자금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상견례 전 저에게 이런 계획을 털어놨다간 제가 상견례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저에겐 비밀로 하고 있다가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머리뚜껑이 열리기 직전인데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 안방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 시어미가 같이 살자고 하면 그냥 네 하고 살면 되는 거지. 난 어느 방 쓰면 되니? 아무래도 내가 안방 쓰는 게 너희도 마음이 편하겠지? 여기가 안방이었나? 시모는 안방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고 저는 그런 시모의 앞으로 막아서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한들 이건 아니지. 이렇게 무례한 행동이 어딨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 벌인 거 난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고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생각 역시 전혀 없어. 두 사람은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다는 듯 저를 보며 눈만 끔뻑이고 있더라고요. 그랬겠죠. 두 사람 생각엔 일단 짐을 챙겨 들어오기만 하면 제가 하는 수 없이 시모를 모시고 살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전 그리 쉽게 당해줄 사람이 아니었고 상황이 어떻게 됐든 이런 식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할 거니? 나를 내쫓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제 집도 팔아버리고 집도 없는 시어머니를? 네, 전 그렇게 할 거예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모실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무례한 행동 그만하시고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고 이런 저를 보며 남편이 노발대발 화를 내고 모진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너 이렇게까지 이기적이었어? 어떻게 우리 엄마 보고 나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너 진짜 냉정하다. 아니, 네 몸속엔 피는 흐르고 있는 거 맞아? 너 지금 괴물 같아.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 같다고. 날 이렇게까지 몰고 간 건 당신이랑 어머님이야. 집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는 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고 들어와서 같이 살겠다고? 난 절대 싫으니까 이런 내가 그렇게 싫으면 당신도 어머님이랑 나가. 뭐해? 어서 안 나가고. 나 절대 안 막아. 안 붙잡는다고. 너 감히 내 아들한테 뭐? 이 집에서 나가? 어디 가장을 집에서 내쫓으려는 게야?
이렇게 말한 시모는 제 머리를 향해 손을 뻗었고 전 그런 시모의 손을 낚아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몸에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아가씨 결혼 제 손으로 다 엎어버릴 겁니다. 우려했던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두 사람은 잠시 멈칫한다 싶더니 이내에 비웃음을 지어 보이며 저를 조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무슨 수로 내 딸 결혼을 없는다고 그러니?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아무리 기분이 상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모진 사람이었어? 내가 진짜 내 동생 결혼만 아니면 당신 같은 여자랑은 그만 살고 싶은 심정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남편놈이 먼저 하고 앉았더군요. 저야말로 당장 내쫓아버리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으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인데 잘 됐네.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혼하고 싶은 여자랑 얼굴 보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어디 어른 앞에서 건방지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게야? 너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까지 나오니? 이까지 집? 너 지금 이까지 집 믿고 이렇게 건방지게 구는 거니? 집 있는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나? 자기가 뭔데 이혼을 한다 만다 하는 것도 모자라 내 딸 결혼까지 망친다고 하는지. 저 다 알고 있어요. 아가씨 임신한 거 아니라는 거. 뭐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요. 아가씨는 임신한 적이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멍청한 신우이의 뒤처리 때문이었죠. 한참 저에게 돈을 요구하던 시기에 신우이가 저희 집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화장실을 자주 간다 싶더라고요. 임신 초기에 화장실을 자주 가기도 한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신우이가 돌아가고 난 후 화장실을 가니 쓰레기통에선 여러 개의 생리대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떻게 임신을 가지고 장난질을 할 수가 있는지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 남자를 붙잡고 싶고 그 집안의 재력이 탐이 난다고 한들 그런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이때껏 저를 대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되기도 했고요. 사실 처음에 신우이가 임신했다고 하며 시집갈 돈이 없다고 했을 때 조금 흔들렸던 건 사실이에요. 아파트 처분까진 아니더라도 그동안 제가 모았던 돈 정도는 보태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시모가 파렴치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며 그 생각도 스치듯 지나가 버렸고 절대 아무것도 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어찌됐든 이렇게 전 아가씨가 가짜 임신으로 결혼까지 하려는 것을 알았고 시모 역시 한 집에 사는데 이 모든 사실을 모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제 예상대로 시모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멍청한 제 남편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더군요. 뭐라고? 임신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왜 그런 거짓말을 했대?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우리만 입 다물면 들킬 리도 없어. 들어보니 그 집 재산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런 집 외동아들이 네 동생한테 푹 빠져 있다는데 기회 왔을 때 잡아야 할 거 아니니? 일단 결혼부터 시키고 적당한 때에 유산했다고 하면 돼. 진짜 임신하게 되면 더 좋고. 하여튼 그래서 결혼 서두른 거니까 너도 조용하고 있어. 억소리가 날 만큼 놀라운 말이었어요. 딸 자식이 그딴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면 부모가 나서 말리고 혼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시모는 그런 시누이를 말리기는커녕 앞장서서 시누이를 돕고 있더군요. 남편 역시 같은 핏줄은 확실하더라고요. 시모의 말에 말릴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앞으로 호강할 일만 남았다며 시누이를 부러워하고 있더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 그런데 그렇게 잘 산대? 이야, 내 동생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겠네. 부럽다 부러워. 부러울 거 뭐 있어? 네 동생 잘 되면 너도 잘 될 텐데. 그런가? 내가 여동생 덕을 다 보게 생겼네. 이럴 줄 알았으면 용돈 달라고 할 때 더 넉넉하게 챙겨줄 걸 그랬어. 두 사람은 제가 있다는 사실도 잊은 것인지 시누이 덕을 볼 생각에 신나서 주저리 모든 사실을 읊어대고 있었고 전 그런 두 사람이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에 대한 정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 남아있던 미련마저 사라지며 머릿속에 남은 것은 이혼뿐인 상황이 되었죠. 어때? 이제 우리 엄마 모실 마음이 좀 생겼어? 지금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버릇없이 군 거 빌면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당신 용서해 줄게. 용서? 그딴 용서 필요 없으니까 제발 이 집에서 좀 나가줄래? 난 이제 당신이랑 살 생각 전혀 없어. 그러니까 당신 엄마는 당신이 모셔. 괜히 나까지 싸잡아서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고. 당신 방금 우리 말 못 들었어? 이제 곧 내 여동생이 우리 호강시켜 줄 거라고. 그런데도 나하고 우리 엄마 내쫓겠다고? 호강 같은 소리 한다. 어떻게 된 인간이 동생이 그런 일이 벌이고 있다고 하면 말릴 생각을 해야지 더 부추기고 있어? 진짜 정 떨어진다. 정 떨어져? 당신 지금 그 말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래, 당신하고 당신 가족한테 하는 말이야. 사랑하는 남자한테 임신했다고 속이고 결혼하려는 아가씨나 그런 사실 알고도 딸 혼내기는커녕 집까지 처분해서 도와주는 어머님이나 호강 타령이나 하는 당신이나 세 사람 전부 다 치가 떨리게 정 떨어져. 난 네가 말하는 그딴 호강은 바란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렇게까지 나가라고 했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나가는 것이 정상일 텐데 도무지 두 사람은 움직일 생각도 제 말을 들어먹을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화를 내는 저를 보면 그러다 정말 후회한다는 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둥 헛소리만 하며 비아냥거릴 뿐이었어요. 전 더는 두 사람의 그림자도 보기 싫은 상태였고 혹시 몰라 상견례 때 받아뒀던 신우이의 예비 신랑의 명함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나 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서 아가씨 가짜 임신이니까 지금 당장 산부인과 같이 가보라고 할 거야. 그게 뭔데? 이찬훈? 이찬훈이면 내 동생이랑 결혼할 남자 아니야? 네가 이 사람 명함을 왜 가지고 있어? 상견례 때 주길래 받아뒀어. 지금 그게 중요해? 더 중요한 게 있을 텐데. 정말 네 동생 결혼 다 엎어버리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잠시만. 당신 정말 왜 이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 오갈 데도 없단 말이야. 그것까지 내가 해결해줘야 해? 이혼할 마당에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줘야 하냐고. 신경 써달라는 게 아니라 며칠 시간을 좀 달라는 말이지. 아니, 이혼할 때까지는 여기서 좀 지내면 안 될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할 건데 조금만 지낼게. 느끼셨나요? 남편이나 시모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은 매 한 가지였어요. 아니, 통하지 않는 것을 넘어 아예 되지 않는 수준이었죠.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고 그런 제 모습을 보던 남편과 시모가 화들짝 놀라며 짐을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나가. 지금 나간다고.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 당신이 전화하면 진짜 큰일 난다고. 그래 얘. 나 짐 다 챙겼다. 이제 나갈 거야. 그러니 전화하지 말거라.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도 않을 테니 절대 전화하지 마라. 아연실색한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떠나버렸고 전 잔뜩 겁에 질린 채 도망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이후 이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저를 괴롭혔던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 시누이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금액이 많진 않았지만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거기에다 전 제가 결혼을 하며 쓴 모든 비용을 청구해 그것마저 6개월이란 시간 동안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난 후 전 시누이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으로 결혼 한 달 만에 이혼 취소를 당했다고 하던데 그 소문이 맞더라고요. 이렇게 전화까지 한 걸 보면요. 야, 네가 다 말했지? 나 가짜 임신이었던 거 네가 다 말했잖아. 너 다 알고 있었다며. 네가 내 남편한테 전화해서 산부인과 가보라는 거 아니냐고. 야, 마누라가 임신했는데 남편이 병원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어디 애먼 사람한테 전화까지 해서 핫플이야. 그전까진 병원 가보자는 말도 안 했단 말이야.
왜 갑자기 병원에 가자고 하냐고.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 네 남편한테 물어봐. 당사자 두고 왜 나한테 이 난리야? 이혼하자고 저 난리를 부리는데 어떻게 그딴 걸 물어봐? 진짜 머리는 장식용이야 뭐야? 너야말로 대가리가 장식용이겠지. 야, 네가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난 다 상관없고 관심도 없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이딴 식으로 책임 떠넘김을 생각하지 말고 이럴 시간에 반성이나 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네가 다 임신했다는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알겠어?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건지 정말 벌을 받고도 깨달은 바가 전혀 없는 인간이라 생각했네요.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전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연락해 말해줄까 싶기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아 명함을 벌어버렸습니다. 제 일처리에도 힘이 벅찬 상태라 남 생각할 여유가 되지 않기도 했고요. 어쨌든 전 시누이는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가 되었다고 들었고 그 뒤에 경악스러운 일이 회사에 소문이 나며 그토록 어렵게 입사하게 된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여러 위자료와 결혼을 한다고 집까지 팔아 써댔던 모든 돈을 허공에 날린 꼴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빚쟁이가 되어버린 세 사람은 작은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산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네요. 이렇게 그 악연도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전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으니까요. 찾아와서 다시 받아달라고 매달렸냐고요? 아니요. 돈을 빌려달라 매달리더군요. 여보, 잘 지냈어? 의미 없는 질문하지 말고 할 말이나 해. 피차 얼굴 봐서 반가운 사이도 아니잖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선 예전 일은 미안했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나 싶은데 그땐 뭐에 홀리기라도 했는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지하지도 못했어. 정말 미안. 같은 말 시킬 거야? 할 말만 하라고. 고작 그딴 사고 하자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놈은 제 눈치를 힐끔힐끔 보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게... 여보,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알다시피 이리저리 빚을 많이 내서 요즘 많이 힘들어. 막내도 아직 취업 못해서 나 혼자 감당하려니까 너무 버거운 상태야.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나한테? 죽을 만큼 힘드니까 당신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리고 우리한테 받은 위자료도 있으니까 여유도 있을 거 아니야. 조금만 빌려주면 안 될까? 구구절절 사연팔이를 하는 전 남편을 앞에 두고 얼마나 웃었나 모릅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로 준 돈을 빌려달라니 너무 기막히고 웃긴 발상 아닌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결혼 생활 내내 궁금했는데 역시 여전히 생각을 알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더군요. 위자료로 준 돈을 빌려달라? 당신 진짜 예나 지금이나 웃긴다.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해? 내가 당신 뭘 믿고 돈 거래를 해? 그래도 우리 결혼까지 했던 사이인데 그 정도 신뢰는 있잖아.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 신뢰? 너랑 내 사이에 신뢰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혼까지 했겠어? 난 당신한테 빌려줄 돈 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다시 찾아오기만 해봐. 진짜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여전히 대화가 되지 않는 전 남편은 또다시 떼를 쓰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많이 보던 행동이 시작되는 순간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플 거라는 걸 직감으로 깨달은 저는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112를 눌렀죠. 당신 지금 경찰에 신고하려는 거야? 지금 가. 지금 간다고. 더럽게 치사해서 당신한테 돈 안 빌려. 잘 먹고 잘 살아라. 어쩌면 그렇게도 변한 것이 없는지 남의 인생도 빌어먹으며 살겠다 싶었네요. 그 후로 전 괜한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 이사를 해버렸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같이 살길 원하셨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 적당한 곳을 얻어 혼자 지내고 있어요. 전 여전히 일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와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가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연애도 하곤 했지만 깊은 관계로 이어진 사람은 없었네요.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으며 한동안은 연애 생각이 없어요. 깊은 연애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가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 한동안은 연애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상대방에게도 할 짓이 못 되고요. 이혼할 당시 혼자가 되는 게 참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외로움, 허전함, 그 감정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 것만 같거든요. 하지만 당한 게 있어서 그럴까요? 막상 고민하던 이혼을 하고 나니 알턴이 빠진 것처럼 너무나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지금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행복한가 봐요. 앞으로 전 이렇게 살아가 보려고요. 저를 위해 시간을 쓰고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삶 말이에요. 여러분도 응원해 줄 거죠? 저의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